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 냄새를 맡으며 줄을 서서 분향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참 허무하다, 건강해야 해, 이런 인사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한 장례식장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빈소 바깥복도 끝, 자판기 앞에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들고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커피를 뽑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 내 동기야. 같은 해에 입사해서 35년을 같이 다녔어.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은퇴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여행도 나중에, 운동도 나중에,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결국 안 온 거야. 그분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뭔가 잘못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안에서 오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에서 오는 거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에서 오는 후회. 우리는 보통 후회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을 넘기고 나면 후회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가보지 못한 곳, 시작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들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괜히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 자녀에게 거는 기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건강에 대한 방심, 그리고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이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모아서 재구성한 겁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남의 숫자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마라.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만날 때는 반가웠는데 헤어지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손주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 남편이 퇴직금으로 꽤 괜찮은 곳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문기 씨는 64살,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장사가 크게 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망한 적도 없습니다. 꾸준히 벌어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문기 씨의 낙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입니다. 그 15분이 문기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문기 씨, 그리고 막내 여동생. 오랜만에 네 남매가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모인 자리에서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 손주가 의대에 붙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큰형에 이어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작은형도 자기 아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기 씨는 거기 앉아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있지? 철물점 하나, 전세 아파트 하나.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결혼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고 설날이 지나고 집에 돌아온 뒤로 문기 씨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캔커피가 갑자기 싸구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면 낡은 선반, 먼지 쌓인 공구들, 삐걱거리는 의자. 예전에는 정이 가던 것들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달라진 건 문기 씨의 눈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전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주변은 3천만 원, vs 연봉 1억인데 주변은 2억.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더 민감합니다. 비교는 이상한 도둑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게 없는데 가난해진 기분이 듭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게 없는 게 뭔데? 진짜로 없나? 형은 손주가 의대에 갔지만 사실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따로 지냅니다. 작은 형 아들은 아파트를 샀지만 대출이 8할이라 매달 이자에 허덕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시합입니다. 문기 씨는 요즘 다시 아침 커피가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문기 씨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캔 커피를 열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커피는 맛있다.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내 하루를 보는 것. 그것이 비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그 사람의 숫자이지 여러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쉰 횟수, 옆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자식은 연이 아니라 바람이다. 연을 높이 띄우려면 실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은 실이 있어야 날 수 있지만 실을 너무 짧게 잡으면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광수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봉투째 아내에게 건네면 아내가 그걸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광수 씨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판사, 딸은 의사. 결과적으로 아들은 법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자녀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수 씨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로스쿨 이야기를 합니다. 딸에게는 의대 편입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아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울었습니다. 아빠, 나 간호사인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 뒤로 딸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광수 씨의 사랑이 거짓이냐?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자의 언어입니다. 투자에는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사랑에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그런데가 붙는다면 그런데 뒤에 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번 말하면 전달입니다. 두 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세 번 이상 말하면 그건 압박입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과장 됐어요. 광수 씨가 뭐라 했을까요? 과장? 과장이 뭐가 대단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광수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축하한다고 해줄걸.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첫마디를 바꿔보십시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그 통화에서 딱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조언하지 않기, 물어보기만 하기. 3개월만 해보십시오. 3개월 뒤에 자녀의 전화 빈도가 달라질 겁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하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 느낌이 생기면 자녀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밥 한 번 먹어요. 광수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아니고 그냥 가슴이 따뜻했어. 오랜만에 기대를 쥐고 있으면 뭘 해줘도 모자라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자녀는 연이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스쳐갈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소록을 열어보라. 진짜 내 사람이 몇 명인가?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지금 당장 나 오늘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순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교회, 봉사단, 등산 모임, 노래 교실까지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순 씨가 지난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2주일 동안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 주일 동안 안부를 물어온 사람은 영자 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점순 씨는 그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주 수십 명을 만나는데 내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들고 찾아올 사람이 한 명뿐이구나.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의 특징. 만나면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습관이거나 두려움입니다. 점순 씨는 감기가 낫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5개 모임 가운데 3개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안 나와? 하는 연락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이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점순 씨는 요즘 빈 시간에 영자 언니와 둘이서 공원을 산책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돌아오면 머리가 복잡했어. 근데 영자 언니랑 산책하고 오면 그냥 좋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좋아. 그냥 좋아가 진짜 관계의 신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함.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비교를 내려놓자,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자, 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4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당수가 초기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숙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식당을 25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밤 10시에 정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접고 쉬면서 25년 동안 서서 일한 대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왔습니다.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래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고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석 달을 버텼습니다. 석 달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은 겁니다. 구급차를 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오셨으면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50대 이상 분들은 아프면 참는 것이 체질처럼 되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마를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좀 봐줘.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예순이 넘으면 운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정기 검진,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형숙 씨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것이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 경숙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그때는 걷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 이것을 무릎이 아프기 전에 아는 사람과 아프고 나서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딘가 좀 아프신 데가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무릎이 말을 걸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돈 걱정의 진짜 정체. 새벽에 눈이 떠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면 어쩌지? 돈 걱정의 진짜 정체는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상철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매일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내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면 그걸 얼마 주고 샀어? 하고 묻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면 비싸다며 표정이 굳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상철 씨의 걱정은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라는 것. 이 무력감이 돈 걱정의 진짜 정체입니다. 첫째, 숫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걱정이 커집니다. 종이에 실제 숫자를 쓰면 의외로 작아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둘째, 아끼는 것과 쪼들리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아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쪼들리는 건 두려움에 쫓기는 겁니다. 아끼는 건 여유이고 쪼들리는 건 감옥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오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소비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돈을 쓰고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상철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동네 국밥집에 갑니다. 국밥 2그릇에만 4,000원입니다. 아내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합니다. 돈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돈 걱정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마음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 그것도 재산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쥐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보입니다. 기대를 쥐고 있으면 감사가 안 보입니다. 관계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쥐고 있으면 몸의 신호가 안 보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으면 작은 기쁨이 안 보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면 보인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 수 있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의 첫 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만,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비교가 떠오를 때 질문하기, 자녀에게 조언 대신 질문 하나, 지치는 모임에 안 간다고 말하기, 20분 걸어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기.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느끼실 겁니다. 요즘 새벽에 깨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네. 요즘 하루가 좀 가볍네. 요즘 별것 아닌 것에 웃음이 나네. 그 순간이 바로 노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문 하나, 신발 한 켤레, 바깥바람 한 줄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문기 씨, 광수 씨, 점순 씨, 경숙 씨, 상철 씨, 이 5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완벽한 노후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듯이 완벽한 노후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 돌아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 혹시 또 눈이 떠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이 떠졌다는 건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창밖이 아직 어둡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있고 바깥 바람이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살아볼 만한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조용히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을 맡아왔습니다.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3세 은퇴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대화는 줄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만 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0%를 넘어섰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마지막에 갈라서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부부 관계의 방식은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상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체적인 수명이 더 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에서 또는 각자의 활동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만나는 시간은 저녁과 주말뿐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함께 쉬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마주 앉아 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같이 있고 잠잘 때까지 함께입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바빠서 함께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기침하는 소리,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습관, 음식 먹는 방식, 걸어다니는 소리. 30년 넘게 봐온 것들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개인적 영역이 침범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개인적 영역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 각자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방이 여유가 있다면 각자 쓸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집안에서 각자의 자리라도 정해두세요. 남편의 의자, 아내의 코너,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각자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하루의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각자 바깥 활동을 가지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가 반갑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조심할 것, 24시간부터 잊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달콤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노년 부부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알아왔으니까 편하니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독이 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냐? 또 그 소리야.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약해져 있거든요. 사회에서의 역할도 없어졌고 체력도 떨어졌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4가지 소통 방식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4명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경멸입니다. 셋째는 방어입니다.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죠. 경멸은 상대를 깔보는 태도, 비꼬는 말투, 눈 굴리기, 한숨 쉬기, 이것이 부부관계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가트맨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어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반박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것,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부부 사이에 자주 나타나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노년 부부일수록 이 4가지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말투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을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배우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날 이것밖에 못하냐? 대신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당신은 왜 그러냐? 대신 이 부분이 좀 속상했어. 비난 대신 부탁으로, 공격 대신 감정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 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한 번의 멈춤이 30년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 말투를 조심하세요. 사랑은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불편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이 돈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돈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넓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현직일 때의 소득에 비하면 많이 적어요.
이때부터 서로 다른 소비 습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싶다고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아껴야 한다고요.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손주 학원비를 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큰 싸움이 됩니다. 한쪽은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노후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가 있냐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사전 합의입니다. 첫째, 부부의 전체 재정 상황을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저축이 얼마 있는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관리하고 다른 한쪽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용돈을 합의하세요. 매달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 돈은 상대에게 간섭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남편이 낚시용품을 사든 아내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든 그건 각자의 용돈 안에서 쓰는 거니까 서로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셋째, 큰돈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하세요. 얼마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재정을 파악하고 함께 결정하고 각자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많은 부부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늘면 설거지할 그릇도 늘고 빨래도 늘고 치울 것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가사를 누가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아내의 일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은 제 시간에 먹겠다고 하고 커피 좀 타달라고 하고 빨래는 왜 아직 안 됐냐고 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나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바깥에서 돈 벌어왔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집안일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해도 아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첫째, 각자 할 수 있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둘째, 고정 담당을 정하세요. 매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 기준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다시 하면 남편은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심할 것.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함께 사는 집이니까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부부 관계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등했던 관계에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뉘게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돌봄을 받는 쪽은 미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 미안함이 짜증이나 화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돌보는 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어지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삶이 배우자의 간병에 완전히 종속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간병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간병하는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간병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이것은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더 오래, 더 잘 돌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아픈 배우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돌보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반드시 챙기세요.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말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첫 번째 조심할 것, 건강 문제를 부부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배우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 부부 갈등의 숨은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사실 자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성인 자녀의 결혼, 이혼, 취업, 육아,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에 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주 양육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맞벌이 자녀 부부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노년 부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부부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부 공동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둘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한 후에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절대 한쪽이 먼저 자녀에게 약속하고 나서 다른 한쪽에게 통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노후가 있고 자기 건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심할 것,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부부가 먼저 합의하고 함께 대응하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한쪽이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 나가면 아내가 못마땅해하고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니면 남편이 신경 쓰여 합니다. 겉으로는 뭐하러 그런 데를 다니냐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당신만 밖에서 즐기냐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각자의 바깥 활동은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서 건강을 챙기고 친구를 사귀고 오면 집에서의 남편은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집에서의 아내는 더 밝고 대화거리도 풍부해질 겁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막는 것은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취미와 따로 하는 취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두 가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여행하기,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기, 이런 공동 활동이 부부의 유대감을 유지해 줍니다. 동시에 각자만의 활동도 존중해 주세요. 일곱 번째 조심할 것,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질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세계가 풍요로워야 함께하는 세계도 풍요로워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민망하게 느끼실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의 신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안아주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신체 접촉이 줄어들면
정서적 거리감도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피부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함께 사는 부부들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을 토닥여주고, 산책할 때 팔짱을 끼고,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고, 이런 작은 접촉들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애정 표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뭘 굳이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알아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준 배우자에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한마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절실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색하시면 고마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8번째 조심할 것,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손을 잡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20년, 길면 30년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을 계획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매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자, 다음 달에 함께 요리교실에 등록하자, 봄에 텃밭을 가꿔보자, 손주에게 줄 이불을 함께 만들어보자, 매주 토요일은 부부 데이트로 영화를 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이 부부에게 함께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 가보고 싶었던 곳을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공통의 목적의식이 생기고 함께 한다는 동료의식이 강해집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댄스를 배운다거나, 같이 그림을 배운다거나, 같이 스마트폰 교실에 다닌다거나,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웃기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두세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야 하잖아요. 그때를 위한 준비도 부부가 함께 해두시면 남는 사람의 슬픔과 혼란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함께 작성한다거나,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미리 나눠둔다거나, 홀로 남았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해 두는 것, 이런 대화가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조심할 것, 남은 시간을 계획 없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9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둘째, 말투를 조심하세요. 셋째,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넷째,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 문제를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여섯째,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7째,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간섭하지 마세요. 8째,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9째,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세요. 이 9가지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노력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열정적이어서 관계의 빈틈이 잘 안 보였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고 체력이 줄어들면서 모든 빈틈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그 빈틈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녹는 순간 부부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50년 이상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